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이상한 일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 명의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불가리아 출신입니다. 한 명은 프랑스 출신입니다.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살았던 시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남긴 기록을 연구자들이 나란히 펼쳐 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명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관련해서 세 명 모두 같은 방향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작은 반도, 오늘 우리 함께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 세 명의 예언가가 같은 시기를 지목했을까요?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 시기에 실제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미 역사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예언가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예언이 가리키는 방향에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현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예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바 반가, 그녀의 이름은 판데바 디미트로바입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바바 반가라고 불렀습니다. 바바는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12살 때 모래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잃은 대신 다른 무언가를 얻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녀가 진짜로 미래를 보았는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면 적중률이 무시하기 어려울 만큼 높습니다. 우리가 조사해야 할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년도는 2000년입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크루스크라는 이름의 무언가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온 세상이 슬퍼할 것이다. 당시 불가리아의 한 마을에 크루스크라는 이름의 동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에 홍수가 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대피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2000년 8월 러시아 해군의 핵 잠수함이 침몰했습니다. 잠수함의 이름이 바로 크루스크였습니다. 승무원 1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애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정말로 무언가를 보았던 것일까요? 다음 증거를 보겠습니다. 2001년 그녀가 남긴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두 형제가 철로 만든 새에게 공격당할 것이다. 덤불 속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죄 없는 피가 솟구칠 것이다. 사람들은 이 기록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형제, 철로 만든 새, 덤불.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두 대의 항공기, 즉 철로 만든 새가 뉴욕의 두 개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두 형제처럼 서 있던 쌍둥이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부시였습니다. 영어로 부시는 덤불을 뜻합니다. 덤불 속의 늑대들, 즉 테러리스트들이 이 공격을 저질렀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맹목적으로 예언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적중 사례들은 단순히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2027년 전후로 특별히 주목한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동쪽 끝에 있는 반도, 두 얼굴을 가진 그 땅, 그곳은 강자들의 탐이 만나는 교차로다. 불이 일지는 않더라도 온 땅이 그 열기에 뜨거워진다. 두 얼굴을 가진 반도, 연구자들은 이것이 분단된 한반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반으로 나뉜 땅, 남쪽은 밝은 불빛으로, 북쪽은 어둠으로 덮인 그 반도, 그리고 그 반도 주변에는 네 개의 거대한 힘이 집결해 있습니다. 바바반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곰과 용과 독수리와 뜨는 해가 하늘에 모이는 날, 반도의 땅은 심판대에 오른다. 곰은 러시아입니다. 용은 중국입니다. 독수리는 미국입니다. 뜨는 해는 일본입니다. 이 네 나라가 같은 하늘 아래, 즉 같은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날, 한반도가 그 중심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신비주의적 언어일까요? 아니면 실제 지정학 분석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가리키는 방향에 아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 명의 예언가를 모두 만나보겠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그는 16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이 남긴 기록에도 비슷한 시기와 관련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구름이 동쪽 산맥 위에 걸리고 두 개의 달이 같은 하늘에 뜰 때 어느 한쪽이 반드시 떨어진다. 두 개의 달, 두 개의 나라, 하나의 반도에 공존하는 두 개의 정권,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타노 스님입니다. 그분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을 4년이 지나면 세계의 중심이 다시 동쪽으로 온다. 그러나 그 전에 동쪽의 땅은 한 번 크게 흔들린다. 을 4년은 2025년입니다. 2025년이 지난 뒤 2026년과 2027년, 그 기간에 동쪽의 땅이 흔들린다는 예고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바바 반가의 예언이 과거에 적중한 사례들. 둘째, 그녀가 동쪽에 분단된 반도와 2027년 전후를 연결지은 기록. 셋째, 다른 두 예언가도 같은 시기, 같은 방향을 지목한다는 사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왜 예언가들이 이 시기를 지목했는지, 그 뒤에 어떤 현실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부터 조사하겠습니다. 바바 반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1911년 오스만 제국 치하의 불가리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12살 되던 해 모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날아온 돌과 모래가 눈에 박혔습니다. 치료를 받으려 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녀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없어진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헛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세 번, 10번. 사람들은 더 이상 비웃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1942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리아의 차르 보리스 3세가 직접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가난한 마을에 시각장애인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차르는 전쟁의 결말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유럽이 피로 물들 것이며 수백만이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절정에 달했고 유럽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불가리아 공산정부도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한때 국가가 그녀를 국보처럼 보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특별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예언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기 몇 년 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의 큰 불, 하늘을 덮는 재.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1986년 4월 체르노빌에서 원전 폭발이 일어나고 방사성 물질이 하늘 높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시 그녀의 기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붉은 곰이 잠을 자러 들어가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 사람들은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과 쓰나미,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기록까지 이것들이 모두 그녀의 말 속에 담겨 있었다고 추종자들은 말합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 중 맞지 않은 것들도 있고 나중에 해석이 끼워 맞춰진 것들도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지적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맹목적 믿음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체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땅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한 번쯤 진지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이 실제 지정학의 현실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반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바 반가가 한반도를 바라보며 남긴 기록들을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쪼개진 뼈는 두 개의 뿌리를 갖는다. 그 뿌리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면 뼈가 아프고 놓아버리면 뼈가 죽는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불가리아의 기록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쪼개진 뼈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 몸의 어느 부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분단된 한반도에 이것을 대입해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남쪽 뿌리는 미국입니다. 북쪽 뿌리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뿌리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한 한반도는 계속 아픕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뼈는 다시 붙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결정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바 반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삼키려 하고 어둠의 나라는 불로 답할 것이다. 빛의 나라는 남쪽입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드라마가 흐르고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빛이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나라, 그 나라는 불로 답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핵 도발, 미사일 발사, 이것들이 그 나라가 세상을 향해 발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긴장이 2027년을 향해 어떻게 변해갈지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잠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지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라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그 대륙의 오른쪽 끝에 한반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로 일본이 있고 바다 건너 태평양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정확한 교차점에 있습니다. 육지에서 오는 힘과 바다에서 오는 힘이 만나는 지점. 역사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는 땅들은 항상 강대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긴장 속에서도 독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류의 통로, 문화의 가교,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길목. 바바 반가가 말했습니다. 작은 반도가 두 대양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지리가 만들어 놓은 운명입니다. 우리가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그 위치가 짐이 됩니다.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 그 위치가 자산이 됩니다. 우리 역사는 그 교차점에서 생존해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차점에서 독특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고려 청자, 조선 백자, 훈민정음, 그리고 오늘날의 한류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 교차점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역사의 후손입니다. 그 갈대의 뿌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7년이라는 해가 왜 중요한지 예언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지정학적 사실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바 반가의 예언이 얼마나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더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제가 아까 데이비슨 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해군이 역사상 가장 작아지는 시점이라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가 많을수록 그 억제력이 강합니다. 배가 적어지면 억제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억제력이 약해지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계산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때 잘못된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이런 오판이 전쟁을 만들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위에 말씀드린 중국의 정치 일정이 겹칩니다.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당대회, 사연임 확정, 이것이 전부 2027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큰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순간이 북한에게는 기회로 보일 수 있다고. 왜냐하면 미국의 관심과 군사력이 대만 쪽으로 분산되는 순간 한반도에 대한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반도 대만 연계 시나리오입니다. 두 개의 문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방정식의 두 변수라는 것.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움직인다는 것. 바바방가가 말했습니다. 쪼개진 뼈는 두 개의 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그 뿌리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면 뼈가 아프다. 대만이라는 다른 뼈, 한반도라는 이 뼈, 이 모두가 같은 힘의 장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방정식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인천에 살던 최영숙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살이신데요. 이분이
손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전쟁이 막 끝나고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했단다. 그런데 지금 보렴 우리나라 노래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지 않니? 그 손주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앞으로는요? 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우리는 항상 그래왔거든. 이것이 갈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는 끊임없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압력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땅 사람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단결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것을 잃지 않는 능력,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35년 동안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해방이 되는 날 사람들은 다시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35년이 없었던 것처럼 이것이 갈대의 뿌리입니다. 외부의 폭풍이 얼마나 강해도 뿌리는 땅속 깊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를 보십시오.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5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의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적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뿌리입니다. 폭풍이 지나가자 갈대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바방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부러질 것 같은 갈대가 폭풍에도 살아남는 까닭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2027년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바 반가는 몇 가지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 그 끈 위로 모든 지식이 흐른다. 이것이 인터넷을 묘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 끈이 무기가 되는 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가 이긴다. 사이버전의 시대입니다. 정보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경쟁하는 것은 군함의 수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수준입니다. 반도체의 성능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전선에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합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들이 21세기 경쟁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바 방가가 수십 년 전에 이미 본 것,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가 이기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경쟁에서 결코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습니다. 땅속에 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하늘의 빛을 가진 자가 그를 대신할 것이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중동과 러시아가 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석유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태양광, 풍력, 수소, 배터리, 이것들이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석유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유리해지는 시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바로 그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서우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생각할 것이 생기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저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바 방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들의 게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게임판이 된 나라는 게임이 끝나도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의 게임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바 방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불길 사이에서 서 있는 자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2027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바 반가가 말한 그 전제, 다리는 두 발로 서 있어야 한다. 우리 내부의 단결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입니다. 이념을 넘어선 공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바로 그 토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킨 여러분의 세대, 그 경험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갈대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 뿌리를 내려갑시다. 첫 번째 용의자 중국입니다. 바바 반가는 중국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란 용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하늘로 오르려 한다. 그러나 하늘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어떤 구체적인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2027년 8월입니다. 왜 이 날짜가 중요할까요? 이날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 이 날짜가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100주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것이 그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것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027년 10월 또 하나의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21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시진핑이 4번째 연임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째 연임을 정당화하려면 뭔가 역사적인 업적이 필요합니다. 집권 장기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바 반가가 말한 노란 용이 하늘로 오르려 하는 날, 이 2027년이라는 것, 그 날짜에 실제로 중국 정치 일정에 가장 뜨거운 시점이 겹쳐 있다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진핑은 이미 당내에서 특정한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어떤 약속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와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만약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한반도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가 문제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 기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반도가 자동으로 그 압력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반도와 대만 해협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 방정식의 두 변수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미국입니다. 바바 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날,
그 아래 있던 것들이 떨기 시작한다. 저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데이비슨 창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데이비슨이라는 미국 제독이 처음 지목한 개념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래된 함정들이 퇴역하는 속도가 새로운 함정을 건조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즉, 배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새로 채워넣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 2027년 전후로 분석됩니다. 미국 해군이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가 되는 순간이 2027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엔 다시 회복되겠지만 그 사이에 짧은 공백이 생깁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의 군사력이 잠시 약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더해 2028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 내부 갈등, 이런 변수들이 모두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집중됩니다. 바바 방가가 말한 독수리가 날개를 접는 날, 이 단순한 은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잠시 약해지는 시점, 그것이 2027년이라는 것, 이것이 예언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 러시아입니다. 바바 반가는 유럽에 대해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유럽의 큰 나무들이 뿌리째 흔들린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에서 새소리마저 사라진다.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유럽 상황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서쪽의 불이 작아질수록 동쪽의 바람이 더 세게 분다. 서방이 약해질수록 동쪽의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 이것은 예언이기 이전에 실제로 작동하는 지정학 법칙입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원을 소진하는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다른 세력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최근 들어 급격히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방정식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합니다. 네 번째 용의자,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것, 북한입니다. 바바 방가는 북한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고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얼어붙은 땅의 불꽃은 작지만 그 파장은 바다를 건넌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묘사인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동아시아 전체가 긴장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립니다. 외교회의가 긴급 소집됩니다. 전 세계가 반응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파를 교란시킵니다. 배에서 사용하는 위치 정보 시스템이 오작동합니다. 비행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물풍선을 날립니다. 언뜻 보면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합니다. 은행 시스템에 침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일어납니다. 바바 방가가 이런 말을 남겼죠. 화약이 없어도 불길이다. 대포가 없어도 벽이 무너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눈에 보이는 땅을 흔든다. 이것이 정확히 회색지대 전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7년을 전후해서 이 전술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중국의 2027년 정치 일정, 미국의 데이비슨 창,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 고도화, 이것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마리 짐승이 같은 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 이제 진짜 물음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소홀히 했던 용의자를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바 방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리는 두 발로서 있어야 한다. 발이 흔들리면 다리 전체가 무너진다. 여기서 다리는 두 대양을 잇는 교량, 즉 한반도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발은 내부의 단결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아무리 강해도 안에서 함께 서 있지 못하면 그 다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바바 반가의 예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적중한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그녀는 2027년 전후로 동쪽의 분단된 반도를 향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셋째, 그 경고의 배경에는 실제로 중국의 정치 일정, 미국 해군의 전력 공백, 북한의 전술 고도화라는 구체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앞에서 한반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바 반가의 예언을 하나씩 더 살펴보면서 그것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유럽의 들판이 잡초로 덮이고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에서 새소리마저 사라진다. 이것이 단순한 시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실제 현상의 예고였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을 보십시오.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 난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마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바 반가는 이 유럽의 이야기를 한반도와 연결했습니다. 서쪽의 불이 작아질수록 동쪽의 바람이 더 세게 분다. 유럽이 약해지면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진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역학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럽에 집중하는 동안 동아시아에 배치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동안 어딘가에서 그 빈틈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역사에서 이런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뉴스를 보십니까? 뉴스를 보시면서 국제 정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국제 정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대국들이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지 그 방향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있는 위치가 그 방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이것이 지정학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 문제의 해결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2027년에 맞물리는 시점이 옵니다. 미국은 지금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 유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주장과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느냐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 갈등이 동맹의 신뢰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힘이 빠졌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었습니다. 이 삼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군비를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힘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바 반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의 땅은 작지만 그 운명은 바다만큼 크다.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 세계의 물이 바뀐다. 작은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반도가 어느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태평양의 세력 균형이 달라집니다. 대륙과 해양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방정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진실입니다. 고려시대의 원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19세기 말에 러시아와 일본이, 20세기에 미국과 소련이 모두 이 반도를 향해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경쟁들 속에서도 한반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갈대의 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바 반가가 말한 그 뿌리.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키워온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 그것이 모든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녀를 키웠습니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건강을 이루셨습니다. 젊음을 이루셨습니다. 개인의 꿈을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키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언어입니다. 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뿌리입니다. 바바반가가 말한 한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말은 그녀의 기록에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한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해 정서, 즉 지금까지 쌓아온 수고와 아픔이 언젠가는 풀리는 날이 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갈대를 살아있게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이야기입니다. 바바반가는 통일에 대해서도 말을 남겼습니다. 쪼개진 것은 언젠가 다시 붙는다. 그러나 억지로 붙이면 흉터가 남고 자연스럽게 붙으면 새살이 돋는다. 억지로 붙이면 흉터, 자연스럽게 붙으면 새살. 이것이 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역사를 보면 강제적이고 급격한 통합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도 30년이 넘은 지금도 동서 간의 경제적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두 집단이 하나가 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이면 흉터가 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가까워지면 새살이 돋습니다. 흉터 없이 치유되는 통합, 가장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2027년 전후의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가 화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분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바방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가 붙는 것은 뼈가 가장 아팠던 직후이다. 가장 아팠던 순간 이후에 화합이 시작됩니다. 만약 2027년이 가장 아픈 시간이라면 그 이후가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 속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 지정학, 강대국의 경쟁,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일상과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들이 군대에 가야 합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손주의 취업이 어려워집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이 우리 가정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 중에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이 울면 땅도 운다. 물이 높아지면 오래된 것들이 사라진다. 환경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예고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반도와 연결됩니다. 한반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변화들이 농업에, 식량에, 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북쪽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식량 문제가 이미 오래된 고질적 위기입니다. 기후변화가 이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2027년에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아바 반가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쪽의 장인들이 만든 것들이 세상을 채웠지만 그 세상이 뒤집히는 날 장인들의 손은 갑자기 할 일을 잃는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동쪽의 장인들, 제조업으로 세계 시장을 채운 나라들, 한국이 그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 우리 장인들이 만든 것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히는 날 그 손이 할 일을 잃는다. 이것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일들을 대신하게 될 때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가 어떤 도전을 받을지 이것이 2027년 이후 한국이 직면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바바 반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장인들 중에서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자들은 더 강해진다.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자들이 더 강해진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 그것이
갈대처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십시오. 세계 어디서도 뒤지지 않는 교육 수준과 창의성을 가진 세대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장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키운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가르친 것들, 여러분이 보여준 성실함과 인내, 그것이 그 아이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갑니다. 바바 반가가 남긴 예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위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진다. 이 문장을 한반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 바위들이 있었습니까? 침략과 전쟁, 분단과 가난, 독재와 저항, 수많은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바위를 만날 때마다 더 강해집니다.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잠시 멈추기도 하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위를 조금씩 깎아냅니다. 우리가 지나온 수천 년의 역사가 바로 그 강물입니다. 그리고 2027년이라는 또 하나의 바위 앞에서도 우리는 강물처럼 나아갈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오은숙 씨 74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환율 위기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때마다 다들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 우리는 다 이겨냈잖아요. 그 말씀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매번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황정철 씨 68살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언이나 그런 거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힘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갈대의 뿌리입니다. 바바 방가는 1996년 8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날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들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지 않다. 내가 본 것들은 이미 거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녀가 보여준 미래가 이미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깨어남의 씨앗, 절망이 아닌 준비의 씨앗. 2027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주들과 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우리 역사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방법입니다. 바바 반가가 말했습니다.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가장 어두운 밤이다. 2027년이 어두운 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 빛이 우리 모두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진 지혜와 역사의 무게감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바바 반가의 예언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위험의 경고와 가능성의 희망. 저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녀는 한반도를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부러질 것 같은 갈대가 폭풍에도 살아남는 까닭은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침과 전란을 겪었습니다. 몽골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전쟁까지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언어를 지켰습니다. 문화를 지켰습니다.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갈대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갈대가 이제 아주 다른 방식으로 뿌리를 뻗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바 반가가 남긴 기록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노래가 먼저 국경을 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따라간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남미의 한 젊은이가 우리나라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유럽의 누군가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학생들은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한 방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군대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돈 한 푼도 강요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냥 노래가 좋아서, 드라마가 감동적이어서, 음식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따라온 것입니다. 바바 반가가 이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 즉 문화의 힘이 2027년 이후 한반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땅속에 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했지만 하늘의 빛을 가진 자가 그를 대신할 것이다. 땅속의 불, 그것은 석유입니다. 석유를 가진 나라가 20세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빛, 태양 에너지를 다루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약점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바방가의 예언이 맞다면,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전환의 시대가 온다면 석유 없이도 기술로 에너지를 만드는 나라가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반도체 기술, 태양광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이야기에서 바바 반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그 끈 위로 모든 지식이 흐른다. 그 끈이 무기가 되는 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가 이긴다. 인터넷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전의 시대를 예고한 것 같습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라 똑똑한 나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총 대신 코드로, 군함 대신 반도체로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자, 이제 가장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바반가는 쪼개진 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쪼개진 뼈는 두 개의 뿌리를 갖는다. 그 뿌리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면 뼈가 아프고 놓아버리면 뼈가 죽는다. 쪼개진 뼈, 그것은 남과 북입니다. 두 개의 뿌리는 각각을 지탱하는 강대국들입니다. 강대국들이 경쟁할수록 한반도가 아프다는 것, 그리고 어느 한쪽이 손을 완전히 놓으면 그 반도는 위험해진다는 것. 그녀는 통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쪼개진 것은 언젠가 다시 붙는다. 그러나 억지로 붙이면 흉터가 남고 자연스럽게 붙으면 새살이 돋는다. 억지로 붙이면 흉터, 자연스럽게 붙으면 새살. 이것은 통일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빠르고 충격적인 변화보다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새살이 돋는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뼈가 붙는 것은 뼈가 가장 아팠던 직후이다. 가장 아팠던 직후에 화합이 시작된다. 만약 2027년이 가장 아픈 시기라면 그 이후가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위기와 가능성 앞에서 우리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할까요? 바바 반가는 예언이 확정된 미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다. 선택.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는 자가 살아남는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기반으로 균형을 찾는 지혜. 이것이 바바 반가가 말하는 자신만의 길의 핵심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개의 불길 사이에서 있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 불길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는 결국 가장 센 불을 얻는다. 두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남은 나라가 결국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 희망입니다. 바바 반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작은 반도가 두 대양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그 다리 위로 세상의 모든 것이 오고 갈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다리.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교량. 이것이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가능성입니다. 그 작은 반도가 두 거대한 세계를 이어주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다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리 자체가 튼튼해야 합니다. 바바 반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는 두 발로 서 있어야 한다. 두 발. 그것은 내부의 단결입니다. 세대 간의 이해, 이념의 화합, 우리 내부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 이것이 없으면 외부의 위협 앞에서 다리가 흔들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가진 저력, 그것이 바로 갈대의 뿌리입니다. 바바 반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너희는 볼 수 있다. 눈먼 예언가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027년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해로 기억될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은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쓰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 명의 예언가가 같은 시기, 같은 방향의 땅을 지목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각자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 배경에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둘째, 2027년은 중국의 정치 일정과 군사력 증강이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시진핑의 사연임 확정, 중국군 창설 100주년,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지정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해군 전력이 역사상 가장 작아지는 시점이 2027년 전후입니다. 데이비슨 창이라고 불리는 이 공백이 강대국들의 계산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합니다. 넷째, 북한의 회색지대 전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총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한반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지만 한반도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화의 힘, 기술의 저력,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갈대처럼 휘어지되 뿌리를 지켜온 우리 민족의 저력, 이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바바방가 자신이 말했듯이 미래는 사람의 선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2027년 이후의 한반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절망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바방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별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가장 어두운 밤이다. 가장 어두운 밤이 왔을 때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난다. 그 빛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가 되었다면 주변의 가족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분들과 손주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역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연결하는 대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의 진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